네, 12월 9일 17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셀러분들을 초대하는 17라디오를 하다가 오히려 저 혼자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혼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워낙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셀러분들이 많아서 좀 그동안에는 소개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매주 꾸준히 웬만하면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첫 번째는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네이버 쿠팡은 한국인 셀러를 버리는 중이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근마켓에서 그 신선식품이나 과일, 생선, 육고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채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되게 정보를 못 얻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 경험과 주변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이쪽으로 좀 이제 들을 만한 내용들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업이 힘든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직원을 채용했을 때 생기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하는 실수, 이 네 가지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쿠팡이 한국인 셀러를 버리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네이버 쿠팡이 한국인 셀러를 버리겠다,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라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리한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면 중국 셀러들한테서 떼와서 우리가 그동안 팔았잖아요. 뭐 타오바오나 1688 뭐 이런 데서 떼와서 팔았는데 그렇게 떼우는 과정을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차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차익을 이제는 굳이 한국인 셀러한테 주지 않고 그냥 중국인 도매업자나 아니면 공장에서 바로 네이버나 쿠팡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이번에 중국인 판매자의 입점을 좀 완화한 거가 좀 유의미하긴 한데요. 사실 네이버가 최근에 뭐 거래량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이버에서만 파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최근에 완전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네이버 전체 이제 그 커머스 거래량이 나오긴 하겠지만 브랜드 스토어, 근데 브랜드 스토어 중에도 쿠팡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쿠팡에 아예 입점을 안 한 스토어들도 있겠죠. 그런 스토어들은 매출이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갔을 수 있는데 그냥 네이버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어 순위 뭐 1등 올라갔다든지 10위권 안에 있다든지 그 이유만으로 팔리는 분들은 아마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단적으로 제가 아는 생수 파시는 분도 올 중순인가 초에 네이버를 몇 년 동안 네이버에서 생수랑 탄산수랑 잘 팔았는데 네이버에서 아예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이버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파는 브랜드의 어떤 힘이 있는 스토어 말고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급감해서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겠죠. 대세가 이제 중국 판매자를 직접 이제 꽂는 거다 보니까 쿠팡은 사실 그거를 2, 3년 전부터 했거든요. 물론 쿠팡에서 이제 중국 판매자가 입점을 할때 일단은 검사 심사 기간도 좀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허들이라고 하나요? 허들을 높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인이어도 뭐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한국말을 잘하든 못하든 한국 법인만 가능했거든요. 법인만 입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업자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사업자라면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구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 본토에서 바로 쿠팡으로 이제 한국에 뭐 오지 않거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입점할 수 있는 상태고 입점 심사 기간도 원래는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이제 최소 하루 엄청 단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특별히 브랜드 없이 그냥 택가리 수준으로 물건을 팔았던 셀러들은 타격이 많이 클 거예요. 사실상 지금 빨리 방향이나 아이템 바꾸셔야 되는 상황에 가깝고, 뭐 우리 주로 이제 쿠팡 강의에서 많이 파는 게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비싸고 큰 거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보통 로켓 입점하는 경우는 뭐 다양하잖아요. 뭐 아예 성인용품, 그러니까 광고가 아예 안 되는 성인용품 쪽으로만 타겟해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시즌 상품으로 1, 2등 해가지고 이제 특정 월에 돈을 쓸어 담는 사람도 있고, 강의에서 이제 말해주는 방향성은 다 뭐 다르겠지만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 제품을 어떻게 많이 가져오면 싸니까 많이 가져와서 쿠팡에서 어뷰징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1등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되게 어떤 기간 동안 먹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면 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쿠팡과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장 오너님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그 셀러들이 미팅할 때보다 공장을 가지신 분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쿠팡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더라고요. 쿠팡은 공장이랑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셀러랑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셀러도 당연히 있어주면 좋은데, 궁극적으로 쿠팡은 모든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쪽에 가깝고, 그랬을 때 우리 셀러들이 쿠팡 강의를 듣고 소싱하는 물품들은 뭐 몇 개 소수 품목, 그러니까 중국 셀러들이 아직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중국 셀러들에게는 좀 허들이 될 수 있는 뭐 KC 인증이나 또는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품들, 뭐 이 정도의 허들이 아니면 진짜 단순한 그냥 공산품, 아무런 인증도 필요 없는 그런 공산품들은 이제는 한국 셀러들이 유리하게 팔 수 있는 고지는 이제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셀러들은 거기에서 어떤 메리트도 없는 거죠. 뭐 쪽수로도 중국 셀러들이 훨씬 많고, 자금력도 중국 셀러들이 훨씬 많을 테고, 그리고 다양성도 중국 셀러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공장을 만나서 왜 그런 느낌 받았냐면, 중국 셀러들이 침투할 수 없는 상품군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먹을거리인데 신선식품, 로켓프레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틱으로 된 건데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비타민도 될 수 있고 콜라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꿀스틱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을 사는 거고, 그런 공장을 보유한 분들은 단톡방 같은데 쿠팡 MD들이랑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생강 레몬즙이 잘 나가는데 그 스틱 만드는 기계 있으시니까 지금 다른 거 만들지 말고 생강 레몬즙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은 로켓 배송 입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셀러들은 그런 거를 접근하기가 어렵죠. 아니면 뭐 설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 분들한테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쿠팡을 하지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도 되는데, 할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한 유아동 카테고리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쪽으로 많이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닌 경우는 차라리 OEM 생산으로 먹을거리 위주로 하시다가 내년쯤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받아서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작은 설비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제조업으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제 쿠팡 강의에서 배운 대로 막 소싱을 더 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소싱할까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공장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기도 하거든요. 잘만 만들면. 그래서 아예 그냥 제조업으로 틀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쿠팡이랑 직접 거래를 하는 규모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막 연매출 100억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작은 공장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비들을 갖추고 그렇게 빠지는 게 장기적으로 쿠팡에서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사봤을 만한 것들이 신지모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신지모로 마크 있으면은 왠지 더 믿음직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 핸드폰 거치대랑 그 위치 추적 카드를 샀거든요. 제가 지갑을 최근에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위치 추적기를 지갑에 달아놓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쿠팡에 신지모르 게 있길래 샀는데 이게 저는 신지모르 케이스나 이런 거 안 사거든요. 신지모르 케이스 비싼 거 같아갖고 안 사는데, 위치 추적기나 내가 사본 적이 없는 제품은 진짜 아무래도 브랜드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제품의 특징이 뭔지 가격이랑 비교하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쿠팡일수록 그게 더한 것 같고, 왜냐면은 비교 검토가 되게 어려운 구조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비교를 거의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미 브랜드를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딱히 불리함이 없겠지만, 브랜드도 없고 정말 셀러로서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마 최대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쿠팡의 그 반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지금 이제 중국 셀러들한테 활짝 문호를 개방한 게 더 이제 위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중국 셀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는 선수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또는 뭐 브랜드 구축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최저가 전쟁을 하지 말고 좀 가치 기반 상품,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스토리나 어떤 상세 페이지에서 뭔가 좀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셀러들의 2026년 핵심 방향성인 것 같고요. 중국산 공산품에서 탈피하고 허들이 없는 공산품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으로 브랜드를 타겟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당근에서 과일이나 신선식 팔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당근 이제 요즘에 강의가 좀 있더라고요. 당근 강의들에서 당근은 이제 뭐 이런 식품들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물론 식품들이 잘 팔립니다. 왜냐면 당근에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가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광고는 전문가 모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시작에 가깝고 사실 시작을 했을 뿐이지 당근에서 누군가가 상품을 사려고 뭔가를 검색하는 경우는 그 중고 상품이 아니면 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고로 의자를 하나 사고 싶다. 그랬을 때 의자를 검색하고 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검색 광고 밑에 쿠팡에서 이제 당근에 다 광고를 걸어놨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상품이 중고 상품보다 더 싸네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 프로필을 바탕으로 우린 당근에서 팔잖아요. 이렇게 팔았을 때는 아무래도 좀 검색 광고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제 강의에서도 디스플레이 광고로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방법을 이제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광고의 특성상 충동 구매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충동 구매를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인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긴 해요. 누구나 사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익 생각 안 하고 두루마리 휴지 그 큰 거 하나 이거를 500원에 준다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광고가 엄청난 효율을 보이겠죠. 너도 살려고 하겠죠. 우리가 소싱해온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게 당연히 포인트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9,000원에 사가지고 500원에 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한테 무작위로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팔면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게 당근에 잘 팔리는 게 사주잖아요. 사주는 물론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지만 뭐 보는 사람은 사실 뭐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더 잘 팔리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과일이나 뭐 생선, 육고기 이런 기초적인 식품들은 거래량이 워낙 많고 모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근에서 팔기 쉽다라고 그런 이제 논리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근에서 충동 구매를 일으키려면요. 충동 구매에는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퍼널을 짠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광고에서는 퍼널을 짠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조금 더 그게 유효한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 컨텐츠를 우연히 보고 이 컨텐츠에 홀려가지고 후루룩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뭐 이 아이스크림 녹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름인데 뭐 수산물이야. 이러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배송을 받았을 때 배송이 오래 걸렸거나 또는 보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품이다.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두루마리 휴지는 500원에 팔면 많이 팔리지만 뭐 침대 매트리스를 엄청 싸게 판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있는 매트리스도 버려야 되고 얘도 또 크니까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싸더라도 조건적으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해 가야 돼요. 근데 과일은 사실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과일은 뭐 지금 겨울이니까 사실 뭘 팔아도 상관없고 배송된 상태로 뭐 반나절 밖에 방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이게 막 썩는 것도 아니고 보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과일은 일단은 로켓프레쉬가 제일 강해요. 로켓프레쉬에서 내가 사과가 이제 먹고 싶다라고 하면 당근을 보고 이거 내가 근데 얘한테 시켜본 적이 없는데 배송을 제대로 할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얘 때문에 먹고 싶어진 사과를 사러 당근을 끄고 쿠팡을 켜서 쿠팡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고 배송이나 품질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냐면 아니면 안 판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당근이 아니면 네이버나 쿠팡에는 사실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쿠팡에는 우리가 뭔가를 산다는 거는 거의 뭐 대기업이나 공장에서 만든 상품들을 싸게 사는 거에 가깝잖아요. 된장고추장을 사더라도 그게 뭐 중국산일지언정 500g 한 통에 7,000원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사는 건데 우리가 당근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마침 댁이 근처에서 제가 바래다 드리고 바래다 드리는데 본인이 당근 거래할 게 있다고 잠깐 어디 내려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내려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박을 샀대요. 박을. 근데 그 박이 나도 뭔지 몰랐는데 그 박이 그 우리 애호박 같은 건데 애호박은 보통 이제 길잖아요. 긴데 그분이 산 박은 이렇게 되게 동그란 박이었어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약간 처음 보는? 나는 태어나서 저런 박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5천 원을 주고 이제 당근으로 이제 만나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신 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 이분한테 주기적으로 산대요. 왜냐면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본인 농사 짓는 밭에서 밭을 한 번씩 그러니까 박을 한 번씩 가져와서 당근에 파는 거래요. 근데 이분도 할머니고 할머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그런 식재료가 요즘에 시장이나 뭐 쿠팡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당근에서 이 박 진짜 맛있는 박인데 이거는 먹어야 돼. 이래서 이제 어렵게 막 직접 가서 당근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상품은 사실 그런 거에 가까워요. 공산품스럽지 않으면서 쿠팡 네이버에서 찾기 어렵고 마트에도 잘 없는 것들. 그러려면은 뭔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든지 희귀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희귀한 농산물을 소싱하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근에서 뭔가를 살 때는 다른 플랫폼에 없는 거를 위주로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플랫폼에서 소싱을 해서 팔더라도 다른 플랫폼에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 상품에 대한 가치 부여, 스토리라든지 뭐 제 강의에 나와죠. 페르소나 뭐 이런 개념들을 되게 잘 써야 돼요. 잘 써가지고 이거는 시중에 있는 다른 박보다는 비싸긴 한데 정말 달고 맛있고 그냥 소금이랑 기름만 넣어서 볶아도 아무런 조미료 안 해도 이 자체가 너무 향이 달달하고 맛있어서 맛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 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당근에서 다들 이제 거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단적인 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좀 그런 거래를 하시는 거지만, 된장, 고추장을 사더라도 공산품을 살 거면 당근에서 왜 사? 요즘에 집된장 뭐 이런 거 되게 먹기 어렵잖아요. 막 꾸덕하고 막 콩이 반쯤 갈려 있고 막 향이 짙고 이런 집된장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누가 담그면 나눠 먹고 이랬는데 요즘에 도시 생활하면서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당근에서 훨씬 더 잘 먹힌다. 라는 거죠. 그리고 충동 구매를 일으키려면은 당연히 이제 희소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광고를 우연히 들어와서 봤는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 광고 놓칠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들어야 되고, 집에 된장이 이미 2통, 3통이 있어도 얘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여러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 이제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과나 이런 뭐 귤, 과일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품종 개량을 한다 한들 뭘 한다 한들 사과의 기본적인 촉감이나 맛에서 뭐 바꿔봤자 얼마나 바꾸겠어요? 뭐 10% 정도 바꾸나?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에 팔기도 어려운 거고, 다른 데랑 차별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살 바에 택배 기다릴 바에 그냥 쿠팡에 사고 말지. 입금하고 막 귀찮아. 막 할아버지들 텔레뱅킹 못 하는데 텔레뱅킹으로 막 계좌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보내기 귀찮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집된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마트에서 쿠팡에서 못 사는 거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오늘 좀 얘기가 잘 되네요. 잠깐 눈이 건조해가지고. 요즘에 당근 CS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진짜 엑셀 표만 보고 있다가 눈이 정말 실명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매출이 터져가지고 계속 핸드폰으로 CS만 하다가 바로 이제 이틀 뒤에 CS 하시는 분을 처음에 4명을 이제 시간대별로 분배를 하고 새벽에도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을 다시 관리하고 또 이런 툴이 필요하다 보니까 엑셀을 쓰게 되고, 엑셀에 막 목록을 만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막 체크하고, 어쨌든 업무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를 안 할 뿐이지 관리 감독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실무보다 관리 감독이 훨씬 더 시간이 적게 들긴 하죠.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모든 시스템을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아도 이제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됐고,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당근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숨 돌릴만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겨서 다시 유튜브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즘에는 이 사업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그때그때 풀었어야 되는데, 쇼츠로라도 풀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라디오에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막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자주 가는 마사지 샵이 있어요. 마사지 샵에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제 생각에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아들, 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10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사지 샵에 그분이 아들, 딸이 학군지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학군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도시. 근데 새롭게 생긴 신도시라서 반 정도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고 반 정도는 이제 분양 아파트가 있는 그런 소셜 믹스 형태의 집인데, 초등학생인데 벌써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막 사교육이 진짜 엄청나대요. 학군지도 아닌데. 뭐 일단은 방학 때 뭐 외국 못 나가면은 막 가난한 취급받고, 그리고 막 그런 개근 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해외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그거를 이제 현장 학습이라고 쳐서 뭔가 그냥 학습의 일환이라고 쳐가지고 막 딱히 이렇게 터치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정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학기 중에 부모님 여행 갈 때 따라가고.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개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 개근 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용어들도 들으면서 참, 뭐 저는 이제 그런 학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왜 이렇게 학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트렌드를 모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보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의대에 가기 위한 뭐 입시 컨설팅이나 뭐 전자책이나 이런 네이버 맘카페에 도는 여러 가지 카페에 도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바이럴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존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합격수기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케팅 고수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학부모님들이 그게 진짜 정보인 줄 알고 헤엄을 치면서 막 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만든 사람들은 고졸인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백그라운드가. 근데 명문대는 못 봤어. 재밌는 거는 명문대 출신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아예 못 해요. 왜냐면은 너무 정직한 세상에 살아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의대를 가고 뭐 변호사가 된다고 한들 요즘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의사가 되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재작년인가 변호사분 마케팅 해주시는 분이랑 얘기할 때 들은 건데, 월 500도 못 버는 변호사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 수임하면 500 받는데 한 달에 사건 하나를 수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뭐 소속 변호사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개인 사업자라서 본인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수임을 하고 이제 의뢰인들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마케팅 능력이 없으면은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제 강의에 자주 얘기하는 분이 그 여의도 박영진 변호사라고 블로그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블로그를 엄청 재밌게 해가지고 블로그 자체가 되게 읽을 거리가 많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 여의도 박영진 변호사라고. 근데 일단 여의도라는 그 뭔가 그 말도 되게 재밌고, 그럼 자기를 여의도의 어떤 뭔가 상징적인 변호사로 포지셔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막 실명 쓰고 얼굴도 나오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귀엽게 생기셨나? 아무튼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불륜이나 뭐 약간 사람들 좋아할 만한 썰 있잖아요. 뭐 불륜, 뭐 내연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썰들을 엄청 스토리텔링을 잘 해놨는데, 저도 변호사를 직접 써보고 이제 어떤 변호사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변호사를 쓸 일이 진짜 별로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저도 그때 여의도에 살았었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14만 원인가 주고 이제 방문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실력보다는 마케팅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지가 않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마케팅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메인으로 공부해야 될 게 되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공부를 하면 되지만 마케팅은 제가 볼 땐 조금 재능 영역에 가까워가지고 결국은 또 마케팅을 누군가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이 정작 뭐 고졸 뭐 아니면은 의사 입장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만한 학교 출신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근데 이미 30대 중반의 개원한 의사보다 20대 후반의 마케터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떼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유리하게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왜냐면 생존이라는 거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교육 체계나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막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쓸만한 국민으로 키우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좋은 대학 간다라는 것이 점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본인 개개인의 생존력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시스템에서 누가 1등 하느냐.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가지지 않고 그 시스템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누가 1등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그 마사지 하시는 분도 이제 한 달에 열심히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 800을 벌어요. 그럼 800을 벌면은 그중에 500은 그냥 자녀 교육으로 나가는 거죠. 한 명당 250에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이제 키워놓고 나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생존력이 없는 거야. 스스로 내가 대학을 간 동안 그럼 그 친구들이 만약에 10살, 물론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10살인데 그러면 10년을 바짝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이 들면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그럼 월 300씩 해가지고 1년에 3,600만 원씩 10년을 하면은 뭐 3만 6천이잖아요. 그 돈 써가지고 이제 자식을 이제 다 교육을 시켜놓고 대학을 보내놓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그 3억 6천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생존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1등을 하는 거 자체에 목숨을 걸었던 건데 스스로가 3억 6천을 빠르게 벌 수 있는 상태, 그런 능력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생존을 위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거로는 대부분의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세대 사람들은 사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초적인 이 불확실성에서의 생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단적으로 뭔가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잘 버는 건지 이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좀 전 약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아니 본인이 벌고 싶은 돈이 있을 건데 그럼 그 돈을 몇 년 만에 벌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본인이 벌면 된 거지. 이게 평균 대비 제가 잘 버는 편인가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에 본인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냥 생존을 잘하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확률을 늘려가고 생존에 필요한 리소스를 나중에 똑같이 쓰지 않고 더 최소화해서 쓰더라도 여전히 생존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도 내가 서포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무난하게 좋은 회사 취직해서 공무원 돼서 뭐 이런 생각이겠지만 지금도 이미 그 생각이 전 되게 올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아예 폐기 처분해야 될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제가 만약에 10살짜리 자녀가 있다면 저는 공부 못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어릴 때부터 마케팅 공부를 시키겠어요. 마케팅 해봐라. 스스로 이거 좀 팔아봐라. 이렇게. 남들이 뭐 재테크 미리 공부시키듯이. 그게 다 생존 능력으로 직결이 되는 거지. 마케팅이 꼭 생존 능력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산업의 최전선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하는지 봐야 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기승전,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을 가졌다든지,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카테고리 빼고, 정말 아무런 재능도 뭐도 없는 사람들은 마케팅부터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팔든 물건을 팔든. 근데 이제 그런 능력들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 이 변하는 세상에서 그 트렌드에 앞서간 사람들한테 눈탱이를 맞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계속 그 사람들한테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참 사업이 힘든 거는 사업 자체는 사실 우리 인간이 원래도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도록 원래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시 시대로 가면 그냥 오늘 수렵 채집이 될지 뭐 내일 물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제공되고 안전해야만 하고
그리고 죽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생존 자체가 당연한 거고 위협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원래 이게 내가 볼 때는 인간 본연의 원래 생존 방식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시스템과 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 자체가 정답이 있고 외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날 맞추면 되고 이런 거에 막 20년 넘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데 반박 댓글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직원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제 일이 잘 되거나 이제 업무가 많아지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정말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직원을 굉장히 후하게 대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건비를 지출해도 괜찮겠지라는 느낌으로 막 되게 후하게 대해주거든요. 되게 막 챙겨주고 진짜 극단적으로는 본인이 만약에 법인회사고 이제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직원한테 당신은 개국 공신이니까 막 지분 10%를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당연히 그랬었고 근데 저도 정말 많은 직원을 뽑고 뭐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했잖아요. 첫 직원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나중에 줄이기가 어려워요. 계속 잘 되면은 직원을 2명, 3명, 4명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첫 직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도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더 적은 급여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직원을 처음 채용하다 보니까 적정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없기도 하고 특히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 이러면은 직원한테 500대 해주는 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데 이게 시스템이 잡히려면은 직원 한 명으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두세 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세 명 월급을 주다 보면은 진짜 내 순위 깎이는 거 정말 너무 심각하게 깎이기 때문에 이 첫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과대평가를 하고 뭔가를 후하게 주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는 지분을 준다라는 거는 스톡 옵션을 2, 3년 이상 있었을 때 준다. 뭐 이런 조건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막 지분을 뭐 5%, 10% 준다. 이제 뭐 주인의식 가지자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처음에 할 수 있는 대표님들의 실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 첫 직원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첫 직원은 무조건 빨리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빨리 헤어지고 이제 내가 적정 급여를 요구하면은 사장님 처음에는 잘 주시더니 지금 왜 이래요? 변심했다고 욕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삔또 나갔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감정 안 좋아지고 그만두고 하기 쉬워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얘기나 제가 좀 길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매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일주일 정도 느리더라도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